아까 박명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 한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두 가지만 들자면 자살률과 출산율이지 싶습니다. 자살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출산율은 우리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둘 다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우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고 출산율은 또 OECD 국가 중에서 최대로 낮습니다. 그 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기 힘들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자살률 낮고 출산율이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20여 년 전에 이제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짧은 소견에 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와 문화가 바뀔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항상 그 대형 사고나 사건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표출되는 계기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리가 다리를 만들고 사용하기만 하고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동안은 우리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만든 다리를 사용을 하고 거기서 아낀 비용 가지고 다른 곳들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쓰면서 나름대로 또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만족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누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온 그런 사건인데요. 그 당시 그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세 가지 정도로 봤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건 인명경시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람의 목숨값이 싼 나라여서 아직도 이런 것이 아닌가. 안전 경시하고 물질 만능, 항상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이익이 나는가, 거기만 집중하다가 사고가 안 나면 운이 좋은 거고, 사고가 나면 그냥 그 더 적은 비용으로 때우는 그런 심리들 때문에 그런 큰 사고들이 재발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험 감수 문화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자면 리스크 테이킹. 우리가 아주 힘들 때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앞으로 나가는 데만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도 그런 그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화가 변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우리도 덩치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그 위기 관리,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그런 문화로 바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위험 감수만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 굉장히 큰 사고나 사건은 항상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증상 치료보다 원인 치료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있는 근본적인 그 구조 원인을 밝히고 제도화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책임자 처벌하고 그 건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풍 붕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난 지금도 사실 경제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질 만능 문화라든지 위험 감수 문화라든지 또는 그 원인을 밝히고 제도화를 하는 그러한 노력들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일어난 사고가 불행한 사고가 이 세월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참사 자체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명경시, 안전불감증 문화와 동시에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이제 관폐화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의 비리와 담합 구조 같은 적폐가 모두 다 이제 총체적으로 드러났던 이제 그 참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그 참사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됐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됐고 또 우리 정치가 얼마나 갈등 해소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가 그걸 이제 송두리째 보여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정치권 모두가 책임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과연 지금 현재 그때 그 일이 또 제2의 참사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가? 자신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바뀐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문제를 단순히 해상 재난 사고로 그래서 국민 안전 문제로만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접근한 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 안전처를 신설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는 사고가 나면 총리 대신에 사표 낼 사람 만든 저는 그거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일종의 책임 전가를 하는 셈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민 안전보다도 더 큰 인간 존엄 사회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총력을 집중해야 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좁게 그냥 책임 전가하고 말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정치의 문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여의도 와서 이제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10년쯤 된 것 같은데 2년이 아직은 안 됐는데요. 느낀 점이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급한 일만 하다가 중요한 일 못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임 있고 저도 반성합니다.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표현은 정치가 이제 서로 상대방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과 치열하게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사실은 최종 결과를 누가 심판하느냐? 국민입니다. 국민이 보고 있다가 만약에 두 세력이 싸우다가 한쪽이 이제 넘어집니다. 그러면 국민이 보고 있다가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면 넘어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그 이치를 잊어버리고 바로 눈앞에 상대방과만 싸우고 상대방만 눕히면 이기는 줄 착각하는 게 어쩌면 여의도의 이 정치 문화 중에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급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 하지 않는 것도 다 그런 데서 많이 기인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또 정치학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신 그런 문제들입니다. 지역과 이념에 기반한 진영 논리, 그리고 또 승자 독식주의, 이 두 가지가 가장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 두 가지가 이런 그 행태, 문화를 가져왔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과 이념에 기대면 그걸로 해서 그 당선까지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국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 타산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국가의 미래 중심 의제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승자 독식주의다 보니 일단 이기면 모든 것들을 그 이렇게 획득할 수 있다 보니까 선거 승패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선심성 공략을 하게 되고 이제 당선된 다음에는 지키지 못할 공약이다 보니까 공약이 파기되고 따라서 정치 불신이 더 깊어지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여기서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심판받는 권력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심판받는 권력입니다. 선출되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료라든지 또는 그 대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 아까 교수님 표현대로 평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들을 견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정치 불신이 너무나 깊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신뢰도 바닥이고 권위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고 심판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갈등 해소도 못하고 적폐를 개혁하지도 못하는 일종의 리더십 부재 상태 정치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견제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리더십도 지금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대 담론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낡은 인식과 관행을 혁신해야 된다. 즉 진영의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그리고 상극의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로 또 공급자 중심 정치에서 수요자 중심 정치로 선거 중심 정치에서 문제 해결 중심의 책임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자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요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부분들이 있고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관계로 정당 개혁 쪽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정당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제 기업 예를 들어보면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혁신하지 않는 정부나 혁신하지 않는 정치나 전략 그 정당도 존립하기가 어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내에서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혁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계파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정파는 저는 그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치관 그리고 비전이 공유하는 사람끼리의 모임. 그래서 내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내 개인도 희생할 수 있다. 그렇게 모여야 그게 굉장히 발전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여 있는 그 일종의 계파 구조는 뭐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이익 집단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 이익을 보호해 주는 관계 그런 것들이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개혁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파 구조라기보다 오히려 뭐 한 계파라고 본다면 그 내부에도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래 그룹과 과거 그룹 내지는 혁신 그룹과 비혁신 그룹 간의 그런 그 구도 하에서 열심히 정당이 개혁되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인재 또는 젊은이들이 새롭게 충원될 수 있는 구조를 정당에서 노력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독립된 정당을 창당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제일 관심을 뒀던 부분이 청년위원회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 정당에서의 청년위원회들이 그 지역위원회 소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단순히 동원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좋은 사람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입문하고 다시 좋은 정치인으로 계속 그 훈련받을 어떠한 그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당 소속의 청년위원회를 그때 구상하고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좋은 인재나 청년들이 거기서 영입이 되고 같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기초의원으로 훈련받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꿨습니다. 불행하게 이제 그 통합이 되면서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양쪽이 다 존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당 혁신에서 가장 관심을 뒀던 부분,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도 치르고 730 재보궐선거도 치른 다음에 제일 먼저 제가 관심을 뒀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청년위원회 바로 세워서 인재들을 영입하고 계속 교육시키고 리더십을 검증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드는 일들, 그게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저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고민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대안 정치의 틀과 내용을 이제 정당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고 그리고 또 매년 주요한 정책 기조나 현안에 대해서 이제 정당들이 입장을 밝히고 이제 국회를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대결과 검증의 장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그 정당에서 스스로 노력하면 저는 개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당에서 투명성 확보 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저는 당연히 그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이제 그 어디에 이 국민의 세금들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 투명성 그 요구하기 이전에 저는 정당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